6. 나는 죄수들에게도 일상이 있고 죄수들의 일상이라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단조롭다는 것을 차이치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 나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아우슈비츠로 가는 기차 안에서였다. 그곳에서 역시 시간과의 싸움이었는데 모든 것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흘러갔다. 차이치에서는 나의 경우에는 마치 멈춰진 기차 같은 느낌을 받았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앞과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변화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이제 최소한 내가 그 길을 모두 지나왔고 길 위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성실하게 임하려 노력했다는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최소한 내 경험으로는 모든 새로운 일은 어디에서나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다. 심지어 강제 수용소에서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착실한 죄수가 되는데 만족했고 나머지 일은 어떻게든 되리라 생각했다. 이것이 대체로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기초해 행동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나와 대충 비슷한 것 같았다. 나는 아우슈비츠에서 들은 노동수용소 시설에 관한 호의적인 의견들이 어느 정도 과장된 정보에 기초했다는 사실을 곧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과장의 정도나 그에 따른 주요 결과들에 대해 정확한 숫자를 제시할 수는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수용소의 수용 인원에 대해 모두가 다른 얘기를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자살자를 제외하고 2,000명 남짓 되는 것 같았다. 자살은 간혹 있는 일이며 규칙적이거나 전형적인 일은 아님을 모두 알았다. 나도 간혹 그런 일에 대해 들었는데 그럴 때면 사람들은 자살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비난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동정하기도 했는데 특히 자살자와 아는 사람은 애도를 표하며 동정했다. 사람들은 자살이 가끔 있는 일이며 자신과는 상관없고 뭐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분별 없는 행동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존경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았다. 번디 치트롬이 가르쳐준 바에 따르면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이다. 전에는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자포자기하기 쉽다. 번디 치트롬은 이런 지혜를 노동수용소에서 배웠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씻는 것이다. 또 본질적인 면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배급을 그것이 있든 없든 아껴서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빵을 다음날 아침에 주는 커피와 함께 먹으려면 스스로 이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 게다가 점심시간에 먹을 빵도 한 조각 남겨두어야 한다. 이때 온통 주머니로 쏠리는 생각과 수시로 주머니로 향하는 손을 잘 통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먹을 것이 없다는 고통스러운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때까지 옷 보관소에 있던 양말 대용의 발사계를 손수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전무나 행진 중에는 항상 중간이 안전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수프를 받을 때는 가능하면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가야 솥바닥에 있는 걸쭉한 수프를 먹을 수 있다. 수저 자루의 한쪽은 망치로 날카롭게 두드려 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나는 이 모든 것과 그 밖의 수용소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지식을 번디 치트롬에게 배웠다. 그가 하는 것을 슬쩍슬쩍 엿보다가 비슷하게 적용해보려 했다. 나도 결코 믿기 어려웠지만 분명한 사실은 삶의 질서나 어떤 본보기, 말하자면 미덕 같은 것이 이 수용소에서 보다 중요한 곳은 없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수용된 사람들이 사는 1번 막사 주변만 잠시 둘러봐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가슴에 달고 있는 노란 별이 모든 본질적인 것을 나타내고 그 안의 L은 그들이 저 멀리 라트비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리가라는 도시에서 왔음을 말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서 처음에 우리를 놀라게 한 좀 이상한 사람들도 볼 수 있다. 좀 떨어진 곳에서 보기는 했어도 그들은 모두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고 고개를 목 쪽으로 푹 숙이고 얼굴에서 코가 오똑했으며 움츠린 어깨에 지저분한 죄수복이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삼복더위임에도 추워서 떨고 있는 겨울 까마귀를 연상시켰다. 경직된 다리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과연 그들의 이러한 수고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었다. 이 움직이는
물음표들, 설명이 있네요. 그들의 외형과 체구를 다른 식으로 묘사하기가 어려우니 이렇게 부르겠다. 이 움직이는 물음표들을 나중에 강제 수용소에서 무슬림이란 이름으로 알게 되었다. 번디 치트롬이 그들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삶의 의욕마저 사라져버리거든. 번디 치트롬이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었다. 그의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거기에 뭔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고집은 특히 중요한 도구이다. 형태는 다양했지만 차이치에 있을 때도 고집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가끔 고집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내 왼쪽 줄에 있던 집단이라고 해야 할지 단체라고 해야 할지 무리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나는 좀 놀랐다. 나중에 번디 치트롬에게 들어 그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번디 치트롬이 그들은 핀란드인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물으면 그들은 대답하길 핀민카츠에서 왔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단어를 뭉카치로 이해한다. 뭉카치는 헝가리 화가의 이름이랍니다. 뭉카치로 이해한다. 그들은 또 사다라다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단어는 샤토렐료 우에헤이로, 이건 헝가리의 지명입니다. 샤토렐료 우에헤이로 짐작한다. 번디 치트롬은 노동봉사를 할 때 이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에 대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일할 때나 행진할 때나 점호할 때 어디에서나 그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마치 결코 갚지 못할 빚이라도 진 듯 리드미컬하게 앞뒤로 몸을 흔들며 기도문을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그들이 예를 들어 칼 팔아요 라고 속삭이기 위해 입을 삐죽거릴 때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 특히 아침에 수프 팔아요 처럼 아무리 유혹적인 제안을 해도 사람들은 더더욱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상하게 그들은 수프를 먹지 않을 뿐더러 가끔 나오는 소시지도 먹지 않는데 종교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요? 라고 물을 수 있을 텐데 번디 치트롬은 그들을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다시피 그들은 살아있잖아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나 리트비아인들과는 이시디어를 사용했지만 독일어와 슬로바키아어도 할 줄 알았다. 어떤 언어를 더 할 줄 아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상의 대화가 아니라면 물론 헝가리어는 할 줄 몰랐다. 한 번은 도저히 피할 길이 없이 그들 무리에 끼게 되었다. 이시디어 할 줄 알아? 이것이 그들의 첫 질문이었다. 아쉽지만 나는 할 줄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그들은 나와 상대하지 않았고 나는 퇴짜를 맞았다. 그들은 공기나 없는 존재를 바라보듯 나를 쳐다봤다. 나는 말을 걸고 상대해 주기를 바랐지만 모두 허사였다. 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잖아.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소위 사업 세계에서는 능수능란하다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익보다 손해와 손실이 훨씬 많은 이런 일에 어리석게 집착하는 걸 보고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날 헝가리에서도 느낀 당혹감과 같은 건질건질한 미숙함을 그들 틈바구니에서 간혹 느꼈는데 그것은 내가 완전히 정상적이지 않고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내가 유대인 같다는 느낌이었다. 강제수용소에서, 그것도 유대인 사이에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 좀 이상했다. 나는 한 번은 번디 치트롬 때문에 놀란 적이 있다. 번디 치트롬은 일할 때나 쉴 때나 자주 노래를 불렀는데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나도 배웠다. 노동봉사를 할 때 죄수들에게 배웠다고 했다. 노래 가사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우리는 지뢰를 제거하네. 하지만 우리는 급쟁이가 되지 않을 거야.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나는 마지막 소절을 특히 좋아했다. 좋은 친구인 동료가 한 명 쓰러진다면 우리는 조국에 전하리.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린다 해도 소중한 우리 조국이여. 우리는 결코 그대를 배신하지 않으리. 부정할 수 없는 멋진 노래였다. 힘찬 노래라기보다 멜로디가 구슬프고 다소 느린 노래였지만 전체 가사에 나 역시 당연히 감동을 받았다. 마침 그때 기차 안에서 우리는 같은 헝가리 사람이라고 말했던 헌병이 떠올랐다. 엄밀히 말해서 그들도 조국으로부터 처벌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은 번디 치트롬에게 이 말을 했다. 그는 이견을 달지는 않았지만
좀 당황하고 불쾌해하는 것 같았다. 다음날 시간이 낮아 그는 깊이 생각에 잠겨 내 말은 기억에도 없다는 듯 휘파람을 불고 흥얼거리더니 잠시 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헝가리에 있을 때 살았던 거리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했다. 네펠레이츠 거리의 보도블록을 밟아보고 싶어. 나는 그 거리를 동부역 근처 어딘가에 있는 외딴 골목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번디 치트롬이 하도 여러 번 자기 집의 번짓을 말해주고 그 거리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언급해서 나 역시 그 거리의 모든 매력을 알게 되었고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어떤 장소나 광장, 길, 집들, 건물 천탑들과 여러 진열장에서 반짝거리는 유명한 문구나 광고들, 그의 말에 따르면 폐슈트의 불빛들에 대해 자주 말하거나 인용하거나 상기시켰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정정해 주어야 했다. 소등 규정 때문에 이 불빛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폭격으로 도시의 모습 역시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듣고는 있었지만 나의 설명이 구미에 맞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다음날 기회가 생기자 또다시 그 불빛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고집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누가 알겠는가마는 나는 차이체에서 그 많은 고집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나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얘기도 들었지만 죄수들 사이에서 특히 자유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어떤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만큼 많은 얘기를 들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 이유는 어떤 식으로든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속담이나 농담, 우스갯소리에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기도 했다. 물론 나 역시 이런 것들을 들어보았다. 공장에서 돌아와 점호를 하기 전까지의 1시간은 항상 특별하고 생기있고 자유로운 시간이었는데 나는 수용소에서 저녁 식사 시간과 더불어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리고 좋아했다. 한 번은 사방이 북적거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과 수다를 떠는 사람으로 가득한 마당에서 누군가와 부딪힌 일이 있었다. 헐렁한 죄수 모자 밑으로 근심에 찬 작은 두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코와 얼굴이 특색이 있었다. 아니, 그는 나를 보고 나는 그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그 불운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무척 반가워하며 숙소가 어디인지 물었다. 나는 오막사라고 대답했다. 유감이군? 그는 다른 막사에 산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아는 사람을 볼 수 없다고 불평했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슬퍼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없어질 거야. 우리는 곧 없어질 거야. 그가 고개를 저으며 나로서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했다. 잠시 후 갑자기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가 자기 가슴을 가리키며 나에게 물었다. 이 유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 나는 당연히 웅가르, 그러니까 헝가리 사람을 의미한다고 대답했다. 아니, 은슐디를 의미해. 그가 대답했다. 그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다. 잠시 후 그가 호탕하게 웃더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기 생각이 아주 마음에 든다는 듯 생각에 깊이 잠긴 얼굴로 한참 동안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농담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역시 똑같이 행동했다. 초창기에는 수용소에서 이 농담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이런 농담이 분위기를 좋게 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농담을 수없이 하고 수없이 듣더라도 항상 똑같이 웃어주었고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고통스러운 미소라도 항상 즐거운 표정들이었다. 그것은 심금을 울리는 음악이나 특별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의 표정과 비슷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같은 노력과 같은 선의를 볼 수 있었는데 모두가 자신이 착한 죄수임을 보여주려 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오히려 주변 조건들이 이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곳에서의 삶이 그러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줄을 모범적으로 잘 서고 숫자도 맞으면 예를 들어 점호 시간이 짧아졌다. 최소한 초창기에는 그랬다. 또 우리가 일을 성실하게 하면 구타 같은 것은 피할 수 있었다. 최소한 많은 경우에 그랬다. 솔직히 말해 최소한 처음에는 우리 모두의 생각을 전적으로 이익이나 이득이 지배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일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업 첫날 오후에 화차 하나 분량의 회색 조약돌을 내리는 것으로 나는 곧장 일을 시작했다. 번디 치트롬이 첫눈에 보기에도 선량해 보이는 나이가 꽤 많은 감시군인의 허락을 맡아 우리는 상의를 벗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번디 치트롬의 황갈색 피부와
불끈거리는 우람하고 부드러운 근육과 왼쪽 가슴 밑에 있는 검은 반점을 보게 되었다. 자, 이들에게 부다페스트 사람의 능력을 보여줍시다. 번디치트롬이 말했다. 그는 정말 진지했다. 그에 반해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에 쇠서랑을 잡고 일을 해보았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모습이 십장처럼 보이고 틀림없이 공장에서 일을 했을 것 같은 감시인은 크게 만족하는 것 같았다. 물론 일의 진도가 더 빨라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바닥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 손을 펴보니 손가락 안쪽이 온통 빨개져 있었다. 그때 감시인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웃었다. 그러고는 손바닥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그가 소총 멜빵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일해, 어서 해. 이 일로 나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돌려졌다. 이때부터 나는 언제 보는 눈을 피해 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삽과 괭이와 쇠고랑을 덜 쥘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나는 이렇게 요령을 피우는 데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내가 해야 하는 그 어떤 일보다 요령을 피우는 데 훨씬 능숙했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연습했다. 한 번은 이렇게 해서 결국 누구에게 좋은 건데요? 라고 묻던 그 전문가가 기억났다. 바로 이 부분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고 무언가를 막는 장애와 오류와 실패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중한 말 한마디나 제스처, 여기저기에 보내는 반짝이는 눈빛 하나까지 모두 하나의 빛이다. 최소한 나라도 이런 것들을 더 유용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유감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개인적으로 서로에게 화가 나는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사실 수용소에서도 우리에게 자존심은 남아있었다.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 남들에게 하는 상냥하고 분별 있는 사소한 말이 결국 본인에게 더 많은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경험들이 나를 근본적으로 흔들지는 못했다. 기차도 여전히 달리고 앞을 내다보니 목적지 역시 저 멀리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 번디치트롬과 내가 황금기로 명명한 초기에는 차이치에서의 생활이 적당히 요령도 부리고 운도 좀 따라줘서 그런 대로 견딜만 했다. 물론 다가올 미래가 우리를 그 시기에서 벗어나게 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말이다. 일주일에 이틀은 반덩어리를 받고 사흘은 3분의 1 덩어리를 받았다. 4분의 1 덩어리를 받는 날은 일주일에 2번밖에 없었다. 덤도 자주 받았다. 일주일에 2번은 삶은 감자를 6개씩 모자에 담아 주었는데 이때는 덤이 없었다. 우유국수도 일주일에 1번씩 주었다. 이런 기상으로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슬 맺힌 촉촉한 여름 새벽과 화창한 하늘,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가 곧 화를 누그러뜨렸다. 이 시간에는 화장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곧 집합, 정렬이라는 외침이 들리기 때문이다. 아침 점호는 항상 짧게 진행되는데 아마 작업이 기다리고 있어 바쁘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 죄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장 연문은 국도 왼쪽 모래밭 쪽에 있는데 수용소에서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다. 이미 멀리에서 윙윙거리는 소리와 덜커덩거리는 소리, 딸깍거리는 소리와 새 구멍에서 공기 새는 소리도 서너 번 들렸다. 공장의 주도로와 사거리가 나타나고 덜커덩거리며 움직이는 기중기, 흙 파는 기계, 수많은 선로와 연통, 냉각탑, 파이프, 작업장 건물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는 것이 보였는데 공장이라기보다 하나의 도시 같았다. 많은 구덩이와 도랑, 잔해들과 붕괴된 건물, 파손된 배수로와 파헤쳐진 전선 따위가 공습이 있었음을 말해주었다. 첫날 점심 식사 시간에 이 공장 이름이 브라바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갈탄 휘발유 주식회사라는 의미의 원래 이름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 축약되었다고 했다.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피곤한지 숨을 가쁘게 쉬며 팔로 머리를 꿰은 채 주머니에서 먹다 남은 빵 조각을 더듬거리는 한 사람을 가리키며 모든 정보가 그에게서 나온다고 말했다. 나중에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즐겁게 말하길 그에게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그 사람도 이 회사의 주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공장 냄새가 곧바로 체펠 정유공장을 연상시켰는데 이곳에서도 휘발유 생산에 힘을 쏟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공법으로 원유가 아닌 갈탄에서 휘발유를 뽑아낸다고 했다. 나는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기대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동 대대에 편성된다는 것은 아주 흥분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삽질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곡괭이질을 좋아하며 어떤 사람은 전선 매설 작업의 장점을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타로 혼합기 운전을 선호하기도 한다. 또 어떤 숨겨진 이유와 의심스러운 취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허리까지 오는 노란 진흙과 검은 기름 속에서 하는 작업임에도 하수관 공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라트비아 사람이나 그들과 친한 핀란드 사람이었다. 정열이란 단어의 고음에서 저음으로 떨어지는 감미롭고 구슬프게 늘어지며 길고도 유혹적인 선율은 하루에 딱 한 번 들을 수 있는데 바로 숙소로 돌아갈 시간임을 알려주는 저녁이었다. 저리 비켜 무슬림들. 번디 치트롬이 북적거리는 세면대 근처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비집고 들어온다. 내 몸의 한 구석도 감시자 같은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 고추도 씻어. 거기에 이가 사니까. 그가 말했고 나는 웃으며 그의 말대로 했다. 이제는 특별한 시간이 시작된다. 사소한 일들을 처리하고 농담이나 불평을 주고받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거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거래를 하거나 소식을 교환하는 시간인데 모두 움직이라거나 빨리 행동하라고 재촉할 때 내는 냄비 두드리는 소리만이 사람들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점호.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전적으로 운에 달려있다. 한두 시간, 길어야 3시간이 지나면 천막안 좁은 길이 크게 혼잡해지는데 양쪽에는 이곳에서 박스라고 부르는 잠자리로 사용하는 3층짜리 상자들이 줄지어 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 천막안이 어두컴컴해지면 속삭임이 시작되는데 과거와 미래와 자유에 대해 얘기 나누는 시간이다. 고국에서는 모두 전형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었고 많은 이들이 부유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럴 때면 이때쯤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곤 했는지에 대해서나 남자들끼리 나누는 솔직한 대화 주제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또 이때 다시는 들어보지 못할 얘기도 들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동조하며 어떤 특정한 이유로 진정제의 일종인 부러움을 수프에 섞는다고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주장했다. 그럴 때면 번디 치트롬도 네펠레이츠 거리와 불빛들 아니면 부다페스트 여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특히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했는데 물론 나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많았다. 한 번은 수상쩍게 중얼거리는 소리와 조용히 찬송을 부르는 듯한 가사, 천막 한쪽 구석에 켜진 희미한 촛불이 관심을 끌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고 그는 랍비라고 했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기 위해 침대 판자 위를 걸어서 건너갔다. 한 무더기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나도 아는 랍비가 있었다. 그는 죄수복과 죄수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경건하게 기도를 올렸는데 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잠을 자고 싶었기 때문에 그를 오래 보고 있지는 않았다. 나는 번디 치트롬과 함께 3층에서 잠을 잤다. 우리는 박스를 다른 2명과 함께 사용했는데 둘 다 젊고 호감이 갔으며 역시 부다페스트 출신이었다. 나무 판자에 짚을 깔고 집 위에 자루용 삼배를 깔았다. 모포는 2사람에 하나씩 주었는데 여름이라 이 정도면 넉넉했다. 자리는 그리 넓지 않았다. 내가 돌아 누우면 옆 사람도 돌아 누워야 했고 옆 사람이 다리를 올리면 나 역시 다리를 올려야 했다. 그럼에도 깊이 잠들어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정말로 황금기였다. 얼마 후에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배급과 관련해 변화가 컸다. 빵을 반덩어리 받던 시기는 어느새 가고 그 대신 돌이킬 수 없이 3분의 1덩어리나 4분의 1덩어리를 받는 시기가 왔고 덤이 나온 날은 보장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이때 나의 기차도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고 그 후에는 완전히 멈춰버렸다. 나는 앞을 내다봤지만 겨우 내일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내일도 오늘과 같은 날이거나 아주 비슷한 날이다. 물론 그것도 운이 좋은 경우에 말이다. 나는 의욕이 사라지고 활력도 잃었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으며 매일 지친 채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배가 고팠고 움직이는 것 자체도 힘이 들었다. 모든 상황이 어렵게 바뀌었는데 나 스스로가 짐이 되어 갔다. 나와 우리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늘 착한 죄수가 될 수는 없었다. 이러한 모습은 군인들뿐 아니라 우리 중에 직책을 맡은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중 제일 높은 수용소 반장이었다. 그는 어디에서 만나더라도 항상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아침이면 기상을 날리는 호루라기를 불었고 저녁이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점검했으며 숙소 앞쪽 어딘가에서
모든 전달 사항을 얘기했다. 그는 독일어를 사용했고 혈통적으로는 집시족이었는데 우리 사이에는 그를 그냥 집시라고 불렀다. 우리가 이렇게 부른 첫 번째 이유는 그의 거주 장소가 강제 수용소로 지정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번디 치트롬이 첫눈에 알아봤을 정도로 그의 성격이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그가 달고 있는 삼각형의 녹색은 사람을 죽이고 강탈한 사람임을 알려주는데, 사람들 말로는 그가 자신에게 생계를 제공해 주던 그보다 나이가 많고 아주 부유한 부인을 죽였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짜 강도살인범을 직접 보게 되었다. 그가 하는 일은 곧 법이었는데 그의 임무는 수용소 안에서 질서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모두 상당히 거북하게 생각했는데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반면에 나는 말의 뉘앙스에 따라 어떤 점에서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개인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정직한 막사 봉사자 한 사람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의 정직함 때문에 그를 막사 봉사자로 선출했다. 듣자니 그들은 다름 아니라 코바치 박사, 관로 속에 여기에서 박사는 의사가 아니고 변호사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박사라는 단어는 의사, 박사학위를 받은 자, 변호사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코바치 박사를 막사 반장으로 뽑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아름다운 벌르톤 호수 근처에 있는 시오포크 지역 출신이었다. 그는 피부색은 진홍빛이며 이름은 모두에게 포도르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수용소 반장이 성적인 재미를 위해 막대기와 주먹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수용소에 퍼져 있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여자들은 물론 심지어 남자 어린이나 소년과의 관계 시에 만족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그것들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정통한 소식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막사 봉사자의 경우에는 규율이 하나의 구실이 아닌 실질적 요소이며 일반적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그래왔듯 몽둥이와 주먹으로 바로 갈겨버릴 것이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규율은 전혀 혹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긴 국자 손잡이를 잡고 밀려드는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야 했다. 이때 우리는 솥단지 앞으로 가서 그릇을 지정된 위치 끝에 정확하게 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가 국자로 그릇을 쳐버리고 지나갔다. 그럴 때면 그릇과 수프가 공중으로 날아다니기도 했다. 이는 줄을 서 있는 사람들과 그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리에 그릇을 놓은 뒷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었다. 이럴 때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까지 끌어내렸는데 이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도 연대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들의 차이점을 그 의도에 따라 봐야겠지만 내가 보기에 어떤 점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결과적으로 둘 다 동일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들 외에도 이곳에는 노란 완장을 차고 항상 잘 다려진 줄무늬 죄수복을 입은 독일인 죄수감독 카포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나는 그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장이라고 쓰인 검은색 완장을 찬 사람들이 나타나 우리 줄로 하나둘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는 정말 놀랐다. 그중 한 명은 우리 막사 사람으로 지금까지 내 눈에 거의 띄지 않았고 내 기억에 다른 사람들도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는 저녁 식사 시간에 새로 만든 검은색 완장을 차고 당당하고 건장한 모습으로 처음 나타났던 것이다. 이제 그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했다. 그를 아는 사람뿐 아니라 친구들도 그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다. 사방에서 그의 진급에 대해 기뻐하며 축하하고 행운을 빌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몇 사람의 손만 잡을 뿐 다른 사람들의 손은 잡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얼른 자리를 피해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 최소한 내가 보기에는 가장 엄숙한 순간이 이어졌는데 일반적인 주목과 존경심 내지는 일종의 경건함이 느껴지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아주 위엄있고 서두르거나 후둥대지 않으면서 감탄하는 시선과 부러워하는 시선을 뚫고 식사를 한 번 더 하기 위해 다가갔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지위에 맞는다고 여겼고 막사 봉사자가 솥바닥에서 수프를 떠주었다.
막사 봉사자는 그를 자기와 동등한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여겼다. 한 번은 가슴이 근육으로 불룩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오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나는 팔에 있는 철자를 보고 그가 아우슈비츠에서 온 독일인 장교임을 바로 알 수 있었다. 하루는 내가 그 사람의 그룹에 속하게 되었는데 일을 시작할 때 자기 입으로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위해서는 불에라도 뛰어들겠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일을 떠넘기는 사람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다음날 번디 치트론과 함께 다른 그룹으로 옮겨갔다. 한 가지 변화가 감지되었는데 흥미롭게도 그 변화는 주로 외부자들에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수용소 안에 있는 공장 사람들과 우리를 지키는 사람들, 몇몇 권위 있는 사람들이 변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처음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내 눈에는 모두가 아주 멋지게 보였다. 하지만 얼마 후 다른 이유들로 인해 알아차리기가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 역시 변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번디 치트롬의 경우에 겉으로는 특별한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내 오른쪽에 줄을 서 있을 때나 일을 할 때 눈에 확 띄었다. 마치 생물 교과서에 나오는 사파에서처럼 울룩불룩하고 탄력이 있어 부드럽게 휘거나 단단하고 팽팽하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힘줄과 근육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번디 치트롬을 보면 그 모습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때 나는 종종 시간이 우리의 눈을 기만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콜먼 가족과 같은 온 가족의 이러한 변화 과정을 통해 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게 되었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들을 안다. 그들은 키슈바르드라는 지역에서 왔는데 이곳에는 그들 외에도 그 지역에서 온 사람이 꽤 많다. 그런데 이들과 말하거나 이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지역에서는 꽤 떡망 있는 사람들 같았다. 그들은 모두 셋이었는데 몸집이 작고 대머리인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지만 둘은 상당히 닮았는데 둘 다 머리카락이 뻣뻣한 금발이고 눈은 푸른색이었다. 이들은 항상 셋이 손을 잡고 함께 다녔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가 뒤처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두 아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손을 잡고 끌려가야 했다. 시간이 얼마 더 지나자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얼마 후에는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끌어줘야 했다.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동생마저 옆에서 사라지고 형 혼자 몸을 가누고 다니더니 지금은 그 역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나는 이 모든 사건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인식이란 것이 마지막에 정리해서 풀어 헤치는 식이 아니라 단계별로 하나하나 그치면서 익숙해지는 시기였고 마지막에는 거의 인식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역 장인을 만나고는 나 자신도 변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루는 그가 주방에 있는 천막에서 아주 태연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감자 껍질을 벗기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조에 배속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나를 아는 척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나는 그와 함께 쉘 정유공장에 있던 사람임을 부각시켰고 혹시 부엌에 씹을 만한 것이나 냄비 바닥에 남은 것이 없는지 물었다. 그는 한번 보겠다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혹시 나에게 담배가 있는지 물었다. 자기는 전혀 담배를 좋아하지 않는데 부엌 조장이 담배라면 환장을 한다고 했다. 없다고 하자 그가 가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그를 기다려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정이란 것도 유한하며 결국 생존 법칙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 한 번은 내가 어느 특이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한 적이 있다. 그는 비틀거리며 변소로 향하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죄수 모자를 귀까지 뒤집어 썼고 얼굴은 이곳저곳 움푹 들어가고 초췌하고 창백하고 코는 노랬는데 코끝에 콧물이 매달린 채 흔들리고 있었다. 기생오라비, 내가 불렀지만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는 한 손으로 바지를 움켜쥔 채 발을 질질 끌며 가고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또 한 번은 몸이 온통 노랗고 바짝 마르고 눈이 크고 열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골초 소년이 틀림없는 듯 했다. 이 일이 있을 즈음 막사 반장이 저녁 점호와 아침 점호 시간에 사용한 표현이 시간이 흐르면서 막사에 둘, 막사에 다섯,
막사에 13 하는 식으로 숫자만 바뀐 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얼마 후 부재, 퇴소, 탈락을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 아프강도 등장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소용없는 상황도 있는 것 같다. 집에서 읽은 책에 의하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이 흐르면 감옥 생활에도 곧 익숙해진다고 했다. 예를 들어 규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는 일반 감옥이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곳이 강제 수용소라면 내 경험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최소한 내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거나 의도가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간단히 말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따라 나는 강제 수용소에서 벗어나는 3가지 길과 방법을 알게 되었다. 나 자신은 가장 소박한 첫 번째 방법으로 살아왔다. 나는 인간의 본성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빼앗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배웠다. 사실 우리의 상상은 죄수의 몸이라도 자유롭게 허락되었다. 손에 삽과 곡괭이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경제적이고 실속 있게 최소한의 동작만 하면서 상상을 통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상이라고 아무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한계 안에서만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나는 똑같은 노력을 함으로써 콜카타나 플로리다 같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이러한 상상은 사실적이지 못해 스스로도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에 있는 상상을 하곤 했다. 이러한 상상 역시 콜카타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만큼 무모한 일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나는 집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일종의 겸손함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다시 말해 나는 바르게 살지 못했고 집에서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했으며 후회할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나오면 음식을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일부만 골라 먹고 나머지는 옆으로 미뤄둔 일들이 생각났다. 그 순간 이해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인간적으로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쓸데없이 줄다리기를 했던 일 역시 후회되었다. 나는 나중에 집으로 돌아간다면 하고 생각했다. 마치 그 어떤 것보다 자연스러운 이 사실 다음에 올 질문들에만 관심 있는 사람처럼 주저없이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내고 화해를 이끌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헝가리에 있을 때 몇 가지 긴장되는 일이 있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긴장했다기보다는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몇 가지 과목과 선생님을 두려워했는데 혹시 질문하려고 호명했는데 대답을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또 성적표를 보여주어야 하는 아빠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단지 상상하고 체험하고 웃어보는 재미를 위해 그때의 두려움들을 되새겨보았다. 그런데 나는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상해 볼 때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을 겸허하게 몇 번이고 상상하곤 했다. 어떤 특별하고 완벽한 활기찬 하루를 상상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빠른 기상, 학교, 두려움, 맛없는 점심 등과 같은 고달픈 날들만 상상되곤 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흘려보내고 거부하고 인식하지도 못했던 많은 가능성들을 이곳 강제수용소에서 말하자면 가장 완벽하게 모두 복원해내곤 했다. 아무리 촘촘한 감옥벽도 상상의 날개를 제한하지는 못한다는 말을 나는 들은 적이 있고 실제로도 체험했다. 유일한 문제라면 상상을 하면서도 손으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현실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주 신속하고 적절하고 확실하게 내가 처해 있는 현실로 다시 돌아오곤 했다. 이전부터 우리 옆에 있는 6번 막사 같은 곳에서 아침 점호 시간에 인원수가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았다. 아무리 강제 수용소에 있어도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사람을 깨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수용소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이다.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이 유혹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과연 누가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면 더더욱 그렇다. 새로운 해가 떠오르면 우리는 잠에서 깬다. 막사는 이미 소란스럽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자살자의 짐을 챙기기 시작한다. 이럴 때면 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번디치트롬이 계속해서 막지만 않았다면 나 역시 무조건 시도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커피는 중요하지 않지만
점호에는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 역시 그랬다. 물론 우리는 잠자리에 그대로 누워있지 않는다. 누구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를 한 곳 알고 있다. 내기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100포린트라도 걸 것이다. 이 포린트는 헝가리의 화폐 단위입니다. 100포린트라도 걸 것이다. 어제인지 그 전인지 밖을 내다보다가 갑자기 생각났다. 어떤 계획이나 의도 없이 아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우리들끼리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이 생각난다. 예를 들어 맨 아래 박스 밑으로 기어 들어가든지 100% 확실한 틈새나 빈 곳, 파인 곳이나 귀퉁이를 찾아낸다. 그런 다음에는 집이나 근처 담요로 잘 덮는다. 도중에 점호에 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한다. 나도 이들의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하던 때가 있었다. 좀 더 대담한 사람들은 한 명 정도는 빠져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는 사람일 뿐이며 잘못 셀 수도 있다. 어차피 오늘 아침뿐인데 한 명 정도는 눈에 띄지도 않을 뿐더러 저녁이 되면 다시 인원수가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우리가 그를 보호해 주기는 한다. 좀 더 무모한 사람들은 그 안전한 장소에 숨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도 어떤 도구로도 그들을 찾아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무모한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시간의 꿀잠에 결국 엄청난 위험과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는다. 아침이면 모든 일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신속히 수색팀도 구성된다. 앞에는 말소각에 면도하고 콧수염을 멋지게 매만지고 검은색 옷을 입은 채 향수 냄새를 풍기는 수용소 반장이 있고 그 뒤에는 독일임 카포가 바짝 붙어있다. 그 뒤로는 막사 반장과 막사 봉사자들이 서 있는데 모두 손에 곤봉과 몽둥이와 갈고리가 달린 막대를 들고 곧장 6번 막사로 향한다. 안에서 소음이 들리고 대혼란이 일더니 잠시 후 잘 들어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는 수색팀의 승리를 외치는 성전가이다. 고통스럽게 내지르는 소리가 섞여 들리더니 이내 소리가 가늘어지고 잠시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 사냥꾼들이 다시 나타난다. 그들이 천막에서 무언가를 질질 끌고 와 대열 가장 끝으로 내던지더니 곧 눕혀버린다. 여기에서 보면 죽은 무언가가 움직임 없이 쌓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엉킨 넝마 무더기 같기도 하다. 나는 그쪽을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각각의 부분과 각각의 모습과 윤곽이 어디에서 본 것 같다는 기억 때문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한때 알고 지낸 불운한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급반 정렬. 잠시 후 구령이 들렸다. 우리는 오늘 독일 군인들이 상당히 엄격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곳을 벗어나는 세 번째 방법은 글자 그대로 실제로 탈출하는 방법인데 우리 수용소에서 지금까지 딱 한 번의 시도가 있었다. 탈출자는 3명이었는데 모두 라트비아인이었다. 그들은 경험이 많고 독일어를 잘했으며 지리에도 밝고 탈출에 확신을 가진 포로들이었다. 귀의 말로 소식이 퍼져나갔다. 우리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우리를 경비하던 경비원들이 문책을 받으리라는 생각에 고소해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감탄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모방 탈출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탈출 가능성을 가늠해보는데 열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두가 그들에게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탈출 때문에 우리가 벌로 새벽 2, 3시까지 점호를 받으며 서 있었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서 있었다기보다 비틀거리고 있었다. 다음날 저녁에 숙소로 돌아올 때 나는 또다시 오른쪽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거기에 있는 3개의 의자에 3사람, 아니 3사람 같은 것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정확히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들 목에 걸린 종이판에 볼품없는 큰 글씨로 무엇라고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내용이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기 때문에 결국 나도 알게 되었다. 그 문장은 와, 내가 다시 여기 와 있다 라는 것이었다. 그 위에 조그만 판잣줄 같은 것이 있었는데 헝가리 마당에서 볼 수 있는 카펫 먼지떨이 거리를 연상시키는 구조물이었다. 그 위에 3개의 밧줄과 매듭이 있는 걸로 봐서 교수대 같았다.
물론 저녁 식사에 대해서는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잠시 후 수용소 반장이 직접 앞에서 지휘했다. 점호. 이어서 다음 구령이 떨어졌다. 수용소 전체 차렷. 평소처럼 처형 집행관들이 정렬했고 잠시 후 군간부 대표자들도 나타났다. 그러고는 그들의 규정과 방법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이 일어났다. 다행히 우리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앞쪽 세면대 근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장면을 보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왼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가는 목을 앞으로 내밀고 바라보니 대열 가운데 머리가 조금씩 흔들리는 사람이 보였다. 특히 그의 코와 광채를 바라는 눈물에 젖은 커다란 눈이 보였는데 그는 바로 랍비였다. 잠시 후 나는 그의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대열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점차 이 말을 따라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인은 모두 그 말을 따라했고 다른 사람들도 다수가 랍비의 말을 따라했다. 게다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옆에 있는 다른 동으로도 전해지고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옆동에서도 점점 많은 사람들의 입이 움직이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어깨와 목과 머리를 앞뒤로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이 중얼거리는 소리는 우리 대열 중간에서도 간신히 들릴 만큼 작았지만 마치 땅속으로부터 울려 퍼지듯 이스카달, 베이스카달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이것은 카디시라는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유대인들의 기도인데 이 정도는 나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일종의 고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고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는 해야만 하는 반강제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규정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해야 할 의식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도 별반 소용없는 고집이었다. 앞쪽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의 마지막 경련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우리 역시 아무 움직임이 없었으며 특히 이 중얼거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동료하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랍비의 얼굴이 풀리는 듯 보이고 그 힘으로 인해 양 콧방울이 특이하게 떨리게 만든 그의 감정을 나는 이해해야 했다. 그가 벽돌 공장에서 한 말을 되새겨보면 그가 말한 오랫동안 기다려온 다가올 승리의 순간이 바로 지금인 것 같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처음으로 어떤 결핍과 시기심이 느껴졌다. 유대어로 최소한 몇 문장이라도 기도할 수 없다는 점이 처음으로 안타깝게 느껴졌다. 그런데 어떤 고집이나 기도나 도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배고픔이었다. 물론 헝가리에 있을 때도 배가 고픈 적이 있었다. 아니면 최소한 그런 적이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그 후 벽돌 공장과 기차 안, 아우슈비츠와 부엔발트에서도 배가 고팠다. 하지만 이렇게 장시간 지속적으로 배가 고픈 적은 없었다. 온몸이 어떤 구멍이나 공간으로 바뀌어 버린 듯 했다.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바닥에 보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 공간을 제거하고 메우고 더 이상 소리 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되었다. 나의 눈은 오직 이를 위해 존재했고 나의 모든 의식 역시 이러한 역할만 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나의 모든 행위를 지배했다. 내가 나무나 쇠나 돌덩어리를 먹지 않은 것은 오직 씹거나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었다. 모래는 먹어본 적이 있다. 나는 풀을 보면 결코 망설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공장에서나 이곳 수용소에서나 풀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작은 양파 하나에 빵 두 덩어리를 요구하기도 했고 운이 좋은 사람은 빵 두 덩어리에 사탕무나 소 사료용 무를 팔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사탕무에 더 많은 영양분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소 사료용 무를 선호하는데 단지 그것이 접이 더 많고 더 크기 때문이다. 소 사료용 무는 질기고 매워서 나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누군들 좋아하겠는가. 하지만 그것이라도 있다면 만족했고 혹시 다른 사람이 소 사료용 무를 먹는 것을 볼 때면 약간의 위안을 받기도 했다. 감시인들의 점심은 항상 공장으로 가져왔고 그럴 때면 나는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을 볼 때마다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그들은 음식을 빨리 먹느라 잘 씹지도 않았다. 그들은 식사를 뚝딱 해치웠는데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언젠가 한 작업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장인들이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푸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내 기억으로 그때 나는 길쭉한 병에서
강낭콩을 연이어 꺼내는 여기저기 사마귀가 난 커다랗고 노리끼리한 손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약간은 의심의 눈초리로, 약간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것 같다. 그런데 사마귀가 난 손은 길쭉한 병과 입 사이를 부지런히 오갈 뿐이었다. 잠시 후 그가 몸을 트는 바람에 등에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인간적인 미안함 때문에 일부러 가려주는 것 같았다. 먹는 것을 보는 것만도 나에게는 의미가 있고 대단한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어제 처음으로 한 핀란드 사람으로부터 감자 껍질을 코펠 가득 샀다. 그가 정오 쉬는 시간에 태연히 감자 껍질을 꺼냈다. 다행히 그날은 봤으면 터집을 잡았을지 모를 번디치트롬이 작업장에 함께 있지 않았다. 그는 자기 앞에 꾸깃꾸깃한 종이를 꺼내더니 그 속에서 소금 덩어리를 꺼내 천천히 긁었다. 그러고는 손가락 끝을 입으로 가져가더니 살짝 맛을 보았다. 잠시 후 그가 어깨를 반쯤 돌리더니 말했다. 이거 파는 거야. 보통 이 정도 소금이라면 빵 2덩어리나 마가린과 맞먹었다. 그런데 그는 저녁 수프의 절반을 요구했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값을 깎으려 했다. 심지어 공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넌 유대인이 아니야. 그가 핀란드인 특유의 방식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죠? 내가 그에게 물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빌어먹을 놈의 유대인. 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더 싸게 주지 않겠어? 결국 나는 그가 요구하는 값에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내가 수프를 받는 순간에 정확히 그곳에 나타났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뿐 아니라 그날 저녁 식사로 우유국수가 나오리라는 사실도 도대체 어떻게 눈치챘는지 알 수 없었다. 일부 개념들은 강제 수용소에서 지내본 사람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린 시절에 읽은 부질없는 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 가운데 유랑 청년 혹은 가난한 청년이 있다. 그는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흔쾌히 왕의 노예로 일한다. 일에만 일하면 공주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왕이 나에게 일에는 7년과 같다 라고 말한다. 나 역시 강제 수용소에 대해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빨리 노인 같아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집에서라면 내가 이렇게 늙어버리는데 최소한 50년에서 60년은 필요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내 몸이 망가지는데 석 달이면 충분했다. 내 몸이 얼마나 망가져가는지를 매일 반복해서 확인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일은 없다고 말하고 싶다. 헝가리에 있을 때는 건강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신체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했다. 몸을 기계라고 한다면 나는 내 기계를 좋아했다. 그늘진 방에서 재미있는 소설을 읽던 어느 여름 오후가 생각난다. 그때 나는 소설을 읽으면서 근육이 탱탱하고 햇빛에 금빛 솜털이 난 부드러운 허벅지 피부를 기분 좋게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그런데 이제는 똑같은 피부가 주름이 생겨 축 처지고 노랗게 뜨고 바짝 말라 여기저기에 부스럼과 김이 찢어진 곳, 터진 곳, 곰보 자국과 각질 투성이었다. 이 때문에 특히나 손가락 사이가 짜증날 정도로 가려웠다. 번디치트롬에게 보여줬더니 뭔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오미라고 했다. 나는 하루가 다르게 뼈를 감싸는 성분인 살과 탄력이 줄어들고 녹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제어할 수 없는 빠른 속도에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매일 새롭게 일어나는 일로 놀라게 되었다. 한때는 훌륭한 친구였던 나의 몸이 이제 점점 이상하고 점점 이질적으로 변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무언가 추한 모습이 새로 보이기 시작했다. 나를 쳐다볼 때마다 나는 두려움 같은 것을 느꼈다. 이 때문에 지나친 수고에 대한 모든 불쾌한 저항이나 추위 때문에 나는 씻거나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신발도 벗지 않았다. 이곳에서 지급되는 물건들은 최소한 나에게만큼은 정말 많은 짜증을 유발한다. 강제 수용소에서 입는 옷들도 만족스럽지 않다. 용도에도 잘 맞지 않을 뿐더러 문제투성이여서 곧 불편함의 원인이 된다. 요컨대 나는 그 옷들이 유용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슬비가 뽀얗게 내릴 때면 설명, 이런 비는 주로 계절이 바뀔 때 한없이 내리곤 한다. 이렇게 되네요. 예를 들어 보슬비가 뽀얗게 내릴 때면 암압으로 만들어진 옷이 뻣뻣한 난로 연통처럼 바뀐다. 그럴 때면 한기를 느끼는 피부는 물기가 있는 부분과의 접촉을 어떻게든 피하려 했지만
물론 그래봐야 소용이 없었다. 명목상 나눠준 죄수 가운 역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가운 역시 하나의 새로운 멍에이자 새로운 축축한 청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세멘트 포대의 거칠거칠한 종이 역시 충분한 해결 방법이 되지 못했는데 이런 죄는 곧 드러날 위험이 있음에도 번디치트롬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이것을 옷 속에 끼고 다녔다. 발각되면 등과 가슴을 구타당한다. 그런데 바스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곧 죄가 발각되곤 했다. 그렇다면 나는 묻고 싶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죽사발이 되도록 때리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아픔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하지만 가장 화가 나는 것은 나무 신발이다. 모든 문제는 진흙 때문에 시작되었다. 심지어 진흙과 관련해서도 그때까지 알던 개념이 적합하지 않았다. 물론 나는 헝가리에서도 진흙을 보고 밟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진흙이 이렇게 최고의 근심거리가 되고 삶의 무대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럴 때 종아리 있게까지 진흙에 빠졌는데 그럴 때면 발에 있는 힘을 다 주고 진흙에서 발을 빼서는 20-30cm 앞을 다시 디딘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었다. 나무 신발을 신었지만 소용없어 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굽이 떨어져 나간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두꺼웠던 뒷부분이 갑자기 얇아지자 신발 바닥이 곤돌라처럼 둥글게 휜 채 다녀야 했다. 이렇게 바닥이 둥근 신발을 신고 다니면 마치 오뚜기처럼 앞으로 흔들거리게 된다. 이 밖에도 굽자리의 윗부분과 얇아진 바닥 사이에 날이 갈수록 틈이 생기면서 그럴 때마다 차가운 진흙과 작은 돌조각, 각종 날카로운 물건들이 바로 뚫고 들어온다. 그러면서 신발 윗부분이 복사뼈를 썰어 그 아래 말랑말랑한 부분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이 상처들의 특징은 진물이 나는 것이고 그 진물 때문에 끈적끈적했다. 이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신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달라붙어 벗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마치 하나의 새로운 신체 부위처럼 신발이 실제로 발에 붙어 있었다. 나는 나뿐만 아니라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신발을 그대로 신고 있었다. 이것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침대에서 아래쪽으로 뛰어내릴 때 시간을 아끼기 위함이었다. 밤마다 2-3번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4번도 일어나야 할 때가 있었다. 그래도 밤에는 괜찮다. 우리는 바깥의 진흙 속에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다가 결국 어떻게든 조명등 불빛 덕에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 그런데 만일 낮에 일을 하는 도중에 피할 수 없는 설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면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내서 모자를 벗고 감시자에게 혹시 변소 좀 하고 허락을 청한다. 물론 근처에 변소가 있더라도 죄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변소라는 가정하에 말이다. 감시인이 선에서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허락해 주었다고 하자. 그런데 세 번째로 저도 좀 하고 감시인의 인내심을 시험할 만큼 용감하고 과감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럴 때면 우리의 노력이 결판이 나서 몸과 의지 가운데 하나가 우위를 점할 때까지 이를 악물고 사타구니를 계속 들면서 말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다. 최후의 수단으로 예상했든 예상하지 못했든 부리려 하든 피하려 하든 간에 구타는 어느 곳에서나 항상 있었다. 물론 나 역시 구타를 당했다. 하지만 정도가 약하지는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이 일상적이고 평균적으로 당하는 것에 비해 심하지는 않았다. 수용소에서 일반적으로 맞는 정도였지 개별적으로 구타를 당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특히 아이러니한 점은 나는 적임자라고 할 수 있고 고난을 위임받았으며 의무를 가지기도 한 나치 친위대 대원들이 아닌 소속이 불분명한 토트라는 일종의 근로감독기관 소속의 노란 제복을 입은 군인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내가 시멘트 포대를 떨어뜨렸을 때 그가 근처에 있었는데 크게 소리를 치며 벌떡 일어섰다. 시멘트 나르는 일은 모든 근로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인데 내가 보기에도 그럴만하다. 소수에게만 기회가 돌아갈 뿐더러 우리 사이에서도 거의 쉬쉬하면서 기꺼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개를 숙이면 누군가가 목에 포대를 하나 올려준다. 그러면 포대를 가지고 짐차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면 그곳에서 다른 누군가가 내려준다. 그 다음에는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길로 돌아간다. 운이 좋은 경우에는 다음 포대를 받을 때까지 살짝 요령을 피우거나 시간을 약간 훔칠 수도 있다. 시멘트 포대는 10에서 15kg 정도 됐는데 헝가리에서 같았으면 애들 장난감에 불과해
틀림없이 그것으로 공놀이라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비틀거리다가 떨어뜨리고 말았다. 특히나 종이 포대가 찢어지면서 그 틈새로 안에 든 값비싼 시멘트가 쏟아져 땅바닥에 먼지처럼 쌓였다. 그때 옆에 있던 그의 주먹이 내 얼굴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후 그가 나를 땅바닥에 때려 눕힌 후 장화로 내 가슴을 밟은 채 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땅으로 가져가더니 시멘트에 짓눌렀다. 그는 미친 듯 소리 지르며 시멘트 가루를 모아 핥게 했다. 잠시 후 그는 더 이상 포대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 세차게 나를 잡아당겨 이렇게 세웠다. 내가 보여주지, 이 더럽고 저급하고 저주받은 유대인 놈들. 이때부터 그는 내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직접 내 목덜미에 포대를 올려주었으며 나에게만 관심을 가졌다. 내가 그의 유일한 근심거리였기에 내가 차 쪽으로 가거나 돌아올 때 그는 나만 바라보았으며 순수상으로나 논리적으로 내 앞에 다른 사람이 있었음에도 나를 앞쪽으로 가게 했다. 결국 우리는 그의 공모를 한 셈이 되었는데 서로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만족감과 고무된 듯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거만함 같은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어떤 관점에서는 내가 그것을 적당하게 인정해야만 했다. 실제로 나는 비틀거렸고 허리가 구부정하고 눈이 깜깜했지만 그것을 견뎌냈다. 나는 포대를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오가며 짐을 날랐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결국 그가 옳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이 끝나갈 무렵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손상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날부터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날이 마지막 아침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럴 때마다 더 이상 걷지 못할 거라고, 움직일 때마다 더는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걷고 움직이고 있었다.